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에 빠졌는데 그 조현주 연구원 아침 미국 정책 얘기해 주세요. 주말 동안에 그 코로나 재정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랑 그 하원 불발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간 토요일 저녁에 상원이랑 백악관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조 달러가 실질적인 이제 재정 부양 규모고요. 그리고 7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페드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2조 달러고요. 다만 이제 일요일날 하원 표결 그리고 월요일 상원 표결을 통해서 서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하원이 이 1.3조 달러 합의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좀 달라진 점이 상원에서는 1,000달러 원래 현금 지급을 백악관에서 2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달러 정도로 총 5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1,200달러 정도 수준의 세금 환급으로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600달러 세금 환급으로 좀 줄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원래 기타 산업, 뭐 레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뭐 소매 쪽 부분에 대한 산업 지원금이 한 1,500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한 170억 달러로 좀 줄였고 대신에 이제 대기업 쪽 뭐 소매라든가 호텔 레저 이런 쪽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00억 달러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그 지원금이 원래 스티브 무누시는 최대 1조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원에서는 최대 4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 이제 백악관도 동의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급여세 한시적 유예가 추가됐다라는 점, 2021년이랑 2022년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좀 금지하자라는 조항을 좀 추가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실업보험수당을 좀 대규모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한 600달러 지원금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한 1,000달러나 2,000달러 수준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세금 환급 형식을 좀 바꾸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곽은 비슷합니다. 1.3조 달러 재정 부양하고 7천억 달러 연준 지원하고 이 부분의 큰 그림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지금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선물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라든가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부진한 것을 반영을 했을 때는 이런 정치적 이견이 오래 가기는 굉장한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전한 불발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 선을 빠지는 이유가 이게 타결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걸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규모 자체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GDP의 10% 정도라서 레리 커들러가 경제학자 이제 출신의 레리 커들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원에서는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가 한 5%였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9.7 GDP 대비 9.7%였습니다. 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네. 예, 이어서 MMM 빠져있는데 매크로 분석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매크로 상황 자체가 침체가 일단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고요. 10년 전 위기 때는 뭐 그때 케이스를 보면은 07년 8월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07년 8월에 BNP 파리바가 이제 펀드 상환 중단하면서 시작됐는데 07년 8월에 시작되고 그다음 이제 경기 침체가 07년 12월, 그러니까 4개월 걸린 거죠. 4개월.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코로나 생기고 막바로 지금 3월에 리세션 들어가 버려서 바로 시작됐고요. 그 하강폭 역시도 미국이 07년 12월에 리세션 들어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나온 거는 1년 지난 08년 4분기였는데 지금은 속도가 바로 2020년 올해 2분기에 막바로 지금 마이너스 10% 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응 역시도 좀 빠르게 들어가는데
지금 연준에서 나온 대책들이 뭐 회사채, 그 CP 매입 이런 것들 나왔고, 그다음 정부증권 거래하는 딜러들한테 유동성 제공하는 거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엔 이런 대책이 07년 8월 BNP 터지고 7개월 지나서 08년 3월에 나왔는데 지금은 막바로 나오는. 그래서 침체도 빠르고 대응도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가 코로나19 확산 잡히거나 치료제 발표되면은 이게 급락하는 대신 이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전제가 깔리는 거고요. 대신 지금은 어쨌거나 지표 하락에 좀 더 어쨌든 초점이 두어지는데 제일 지금 심각하게 좀 나오는 쪽이 역시 고용 쪽인데요. 미국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이제 신청을 받는데 새로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들을 말 그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하죠. 그게 이제 그 3월 2주 동안,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지난주 나온 데이터가 28만 명 정도였어요. 28만 명. 그러니까 그 전보다 7만 명 늘었는데 이 정도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 3월 26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나오는 3월 3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망치가 지금 1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8만 명이었던 게 150만 명.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얘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은 보통 자기들이 2,000명 정도 하루에 이런 그 서베이를 받는데 지난주부터 이게 8만 명이 됐다. 그다음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400% 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은 매크로 하강 이쪽에 좀 더 지금은 좀 초점이 잡히고 치료제 확산 이후에, 그러니까 치료제 나온 이후 그 정도 이후에 이제 좀 반등을 좀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대공황 때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리바운딩 자체가 지금 당장 올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좀 미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쪽 시각은 어떤가요? 이게 관건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10년 전이랑 또 좀 느낌이 다른 게 실물 하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는 10년 전 리먼 때는 실업률이 10% 가는데 그래도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2달 만에 막바로 10% 가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의 하강 속도는 거의 대공황 때 급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제가 갈리는 게 대공황 때는 사실 이게 근본위 제도였고 연준이 그 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쭉 디플레로 갔던 거고요. 지금은 대응은 상당히 빨리 나와요. 근데 관건이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가 잡히느냐, 이러면 여기서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안 잡힌다, 그럼 이제 약발이 없는 거잖아요, 정책이.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 디플레 컨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코로나 잡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예, 지난주 초에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주식 약세, 채권 약세, 금 약세 같이 나오면서 좀 패닉 장세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주말에는 좀 안정화되면서 금요일 하루 만에 미국 10년 금리가 30bp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 11bp 정도 빠지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자산별 위기의 좀 본질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침체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그 실물에서 기인하죠.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면서 좀 천천히 흔히 말하는 실물 침체가 나왔다면 지금은 애초부터 실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이 선호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채가 그럼 왜 투매 대상이 됐느냐? 실물이 위험하면 현금보다 국채가 그러니까 현금이 국채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MMT에서 많이 말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적으로 원칙상 국가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국채가 낫다라는 게 보통인데, 지난주에 그럼 왜 투매가 됐느냐라고 보시면 지난 주 초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경색 우려가 크게 강화되면서 그나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리는 자산인 채권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B 차트 2개 봐주시면 실제로 지난주 초에 기준금리가 0.25%니까 RP금리가 0.25 밑에 있어야 되는데 비드금리,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해주는 사람 쪽에서 부른 호가가 2%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8배 불렀습니다. 그걸 누가 사간 건데요. 거기다가 비데스크 스프레드도 보시면은 거의 2월 평균 대비 6.8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있었던 거죠, 월요일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시장에서 왜 연준이 월요일이 아니라 장 열리기 전에 일요일날 QE 확대하고 기준금리 인하했냐, 뭔가 월요일날
그 뱅킹 쪽에 좀 문제 있어서 1월에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월화에 현금이 없으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채권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이 바이러스는 치료 못해줘도 단기자금 경색, 특히나 국채 쪽은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RP금리 안정화됐고 BS 스프레드도 안정화되면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미국 그 RP금리가 다시 기준금리 아래쪽으로 수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시 현금보다는 국채가 나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준이 목표했던 5천억 달러 중에 무려 62%를 매입을 했고요. 오늘까지 매입하면 77.4%를 매입하게 됩니다. 경기 여건상 QE를 멈출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 점 감안하면 수일 내에 QE 규모 확대 보고 있고요. 2009년 1월에 했던 그 국채 매입 규모가 1.4조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미국채는 다시 한번 이전 저점 트라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장기채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를 드리고요. 사실 지난주에 안전자산인 원화채 역시도 같은 논리로 달러 확보 이어지는 투매가 있었는데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다시 안정화되면서 금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기준금리 대비 10년 스프레드가 88bp면 금리 인상까지 반영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좀 과도한 급등이었다. 이번 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돌림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신용물 관련해서 위기 관련해서 국채는 어떨 거냐라는 질문들 많으신데 가장 비근한 사례로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STX 웅진 사태 있을 때 국채금리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 수요가 이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채는 좀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현주 연구원이 저 상원에서 4조 달러 얘기했잖아요. 4조 달러면 총알 충분한 거 아니면 더 쓸 수도 있나요? 일단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총알을 더 쓸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가 허락해주면 그 원칙적으로 거의 무제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오바마 때 1년 만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 늘린 것도 의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번에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리자라는 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상단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통화정책은 대응의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정책의 효과는 간접적이라서 의회의 표결이 필요한 재정정책은 좀 느리긴 하지만 효과가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통화정책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흔히 말해서 진짜 경기 부양의, 메인 드라이버랄까요? 그건 결국 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하는 whatever it takes는 말 그대로 단기자금 시장을 안정화시켜주고, MBS 금리 같은 거 낮춰줘서, 같은 게 힘든 가게가 이자 부담 상환이 어려워지지 않게 만들어준 역할을 할 뿐, 흔히 진짜 경기를 찐으로 살릴 수 있는 역할은 미국 정부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한계는 없을 수도 있는 게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 GDP 대비 마이너스 5%,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0%, 대공황 때 2차 대전 때 마이너스 30%를 갔거든요. 늘릴 수는 있고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연준 자산이 25%, 근데 일본이 GDP 대비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자산이 70%.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합의만 되면 사실 이거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 이제 소버린 전략, 신한중 의원입니다. 네. 글로벌 채권 시장 지난주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보가 보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 확산되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이제 크게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업업 매입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리보에다가 국채 3개월 거 뺀 거, 이게 지금 오늘자 보니까 117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100bp 이상 늘어났는데요.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달러 쪽 이제 확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지금 글로벌로 확대되면서 현금 보유 수요가 글로벌리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신흥국의 환율이 조금 애매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데, 각 신흥국들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50bp 등등등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 방어 신경 안 쓰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들이 지금 2%에서 막 0%로 거의 1, 2%씩 급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채권, 로컬 통화 채권 전부 다 지금 약세로 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MMN을 빠졌는데 크레딧 전략입니다. 네, 크레딧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도 이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가 또 크게 확대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특히 CP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A1 기준으로 평소 한 20bp 이하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45bp까지 확대가 되었었고 금융위기 때는 230bp까지 사실 이제 유동성 우려가 좀 높아지면은 이런 CP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크레딧 쪽에서 좀 이제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 유동성 리스크와 그 다음에 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건데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적으로 좀 펀더멘털적으로 이상 크게 문제가 없어도 단기적인 유동성 우려 때문에 갑자기 좀 이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는 유동성 리스크가 좀 높은 상황이고 정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 좀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은 신용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레딧의 약세는 좀 더 불가피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정책들, CPFF나 MMLF 같은 이런 정책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이 유동성 리스크에 초점을 둔 정책들입니다. 펀더멘털 약화에 대한 어떤 정책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나왔었죠. 그게 이제 타프라던가 그 다음에 지급 보증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펀더멘털 약화,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축소로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스프레드 확대 폭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 ECB가 내놨었던 정책, PPP, 이 정책에서 직접 유럽만 지금 현재 회사채를 매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입 규모가 기존에는 월 100억 유로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번 PFPP를 통해서 월 300억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를 크게 늘렸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유럽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확대폭을 좀 줄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더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은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국내가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 회사채나 CP들, 특히 이제 비우량 등급 쪽 만기 물량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만기가 올해 가장 많은 달이 4월입니다. 4월이 보통 이제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기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신용 위기까지 더 우려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유동성 위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장기 리파이낸싱이 잘 안 될 테고, 특히 이 변곡점들이 이제 그 대형 기업들이 하나둘씩 좀 이제 이슈가 되고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국내 크레딧은 지금까지 지난주엔 조금 더 약세가 보였지만은 크게 이렇게 글로벌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약세는 아니었었는데, 그런 이제 하나 둘의 어떤 부도 사례가 좀 더 나온다고 보면은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원자재 전략입니다. 네, 원자재 금이랑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관련해서는 채권 쪽에서 발표한 부분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주식, 원자재 등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서도 무차별적인 그런 매도세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금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금 가격에 대한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자산 시장의 그런 변동성 확대 속에서 투자자 현금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한시적인 이벤트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달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게 되면 결국 금과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메이크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단 차트에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런 미국이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리고 2년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빠졌던 구간에 한시적으로 금 가격이 일부 후퇴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그리고 낮은 금리 자체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결국 금 가격도 유동성 경색 자체가 완화된 이후에 그런 2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간 부분만큼 그런 갭을 메이크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희는 올해 고점 대비 15% 빠진 금 가격이 약세라고 일단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금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비중 확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그런 가격 밴드는 1,450달러를 하방으로 보고 올해 저희가 올해 목표가라고 하는 1,720달러까지 2분기까지는 다시 또 메이크업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런 통화정책 완화가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금 가격에 대한 장기 목표치는 여전히 2,000달러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여파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수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유가의 변동성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치킨 게임 또는 석유 시장의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좀 발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는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 내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적절한 시점에 석유 시장에 석유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좀 발언한 이후에 좀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그런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라고 보면 이 3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미국까지 이 3대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감산 합의라든가 아니면 석유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에 이 동참하는 시나리오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펙 사무총장이랑 그리고 미국 텍사스 철도위원회 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좀 규제하는 당국이고요. 그리고 셰일 업체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감산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이 약 10%의 감산을 하고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도 지금 현행 그 산유량보다 한 10% 감산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좀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준다라고 보면 수요 불확실성에 기인한 유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지만 공급단에서 결국 3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산 합의 또는 석유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이 조성이 되게 된다면 이 변동성 자체는 좀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도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다시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하방 변동성은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재료로 보되 결국 여전히 하방 압력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의 극약 처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사례가 결국은 미국은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원하진 않지만 2016년도 때 유가가 26달러까지 내려오면서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요. 그 당시에 했던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상 이미 다 협상이 끝났던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다시 또 이란을 신규 제재하면서 결국 이란의 석유 자체에 대한 석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는 걸 묶어버렸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유가의 하방을 좀 막았던 주요 요인이다라고 좀 보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이제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이제 감산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이제 글로벌 특히 3대 산유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합의 자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보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그래도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러시아 제재 카드까지는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텐티움 나간전 의원입니다. 네, 덴티움 인기자료 발표하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 보시면 밸류에이션 파트인데요. 기업 가치는 순이익 2020년 예상 순이익 433억에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임플란트 업체의 2020년 PER 평균에서 20%를 할인한 13.2배를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20%를 할인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 신규 치과 매출 확대로 과거 대비 낮아진 현금 환수율과 글로벌 대비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디스카운트를 줬습니다. 이제 6쪽부터는 실적 파트인데요.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해외 공장 완공, 인허가 취득, 그리고 해외 직접 판매 비중 확대 등 대규모 투자로 수익성이 훼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고성장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17.7%로 상장 후 최초로 20%를 하회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탑라인의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ASP가 높은 해외 위주 장비 판매, 그리고 올해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에 중국, 베트남 공장 가동을 통해서 임플란트 원가율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년처럼 인건비 급증 요소가 없고 대규모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만 해도 당장 2월 한 달간 영업이 중단되는 등 이제 1분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제 3월부터는 정상 영업에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2분기부터 점차 회복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저희는 코로나19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임플란트가 치료 영역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온 수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2020년에 매출액 3,033억 원으로 20% 이상 성장 가능하고 영업이익률도 20.3%로 과거처럼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10쪽부터는 수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밸류 시장, 중국과 인도 중심의 밸류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특히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2019년에만 해도 중국 매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제조 공장 가동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지역도 현재 국내처럼 레드오션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을 이제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국 시장이 현재 마켓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는 성장 단계라고 판단하고요. 뭐 경쟁이 물론 국내 기업끼리도 경쟁이 과열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가져갈 파이가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또한 이제 톡신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1, 2선 도시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 2선 도시 자체도 성장기인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3, 4선 도시의 수요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시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 중국 외에도 인도가 되게 큰 시장으로 부상 중인데요. 인도 역시 중국과 함께 향후 덴티움의 주요 키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18쪽부터는 이제 덴티움의 해외 판매 전략에 대해 서술을 했는데요.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별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시장인 중국에서는 처음에 100% 간접 판매로 들어갔다가 이제 영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부터는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한 케이스고요. 현재는 이제 도시 사이즈별로 맞춤형으로 직간접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100% 간접 판매 딜러망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딜러망 쪽이 영업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100%로 직접 판매를 돌려버린 상태고요. 직판으로 돌린 이후부터 2018년부터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판매 전략은 해외 진출 확대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1쪽부터는 재무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반품 충당 부채나 이제 대손 충당금 등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회성 요인 역시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2014년부터 18년도 사업년도 이제 정기 세무 조사 후 이제 반품 임플란트 제품 중
폐기 처리 제품에 대해서 이제 비용 인식 관련해가지고 추징금 103.5억 원을 부과받았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폐기 제품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매출을 차감하고 관련 비용을 이제 매출 원가로 가산하는 방식을 이제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걸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징금으로 이제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4분기 때 추징금 부과로 이제 해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4분기 때 해외 법인 대손 충당금을 기존보다 이제 보수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단기 순손실 기록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미 4분기 때 다 해소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제 기타 재무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6페이지부터는 사업 다각화 부분인데, 이제 덴티움 역시 글로벌 임플란트 트렌드처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인 부분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위한 이제 시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현재 덴티움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고 판단하고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지난해 투자한 부분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이 매수 기회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 세트레가이 이현동 의원입니다. 네, 일단 저희 중소형주 요즘 최근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와 좀 무관한 산업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19랑은 거의 실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하락하면서 주가가 지금 한 50% 정도 빠져 있는데,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주로 이제 국내 정부라든지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간 예산이나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랑 조금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납기가 지연될 우려도 적고 5월, 10월에 해외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수주 잔고 한번 보시면은 19년 말 기준으로 166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2년 내에 거의 매출이 다 인식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1분기부터 거의 약 150억 정도, 전년 대비 50%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매출의 성장을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로도 한 23%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인데, 글로벌로는 에어버스라 탈레스라든지 여러 세계 유수의 업체랑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 판매라든지 항공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이 여러 사업도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PER 12배, EBITA 약 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위성 보유로 인해서 감가가 크다든지 연구기보다 높기 때문에 EBITA 기준으로 약 12배 가까이 받고 있는데 대비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히스토리컬로 본다고 하더라도 PER은 역사상 최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가시성과 함께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그 대표적인 글로벌 위성 사업자인 원앱이 파산 보호 신청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위성 비즈니스 하는 쪽이 오히려 투심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크라이시스 국면에서 좀 투자 순위가 좀 선순위는 아닐 것 같은데. 원앱은 원앱이니까 그런 거고요. 원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할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동사는 영상 광학 쪽이라는 그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글 맵이라든지 아니면 각국 정부에서 쓰는 영상 데이터들을 디깅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스케줄에 따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무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기업 쪽에서 주도하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자에 대한 지연이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런 리스크가 생기겠지만, 동사가 주로 이제 납품하는 지역은 정부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산업 고종 의원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 후에 3월 하반월 LCD 패널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상승세는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패널 가격 상승은 수요 요인보다는 저희는 이제 공급 위축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중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작년 하반기부터 LCD 셧다운 효과 작용 중에 있고, 두 번째가 이제 1분기 가동 예정이었었던 중국 신규 10세대 설비 2개, 그러니까 BOE가 우한에서 가동 예정이었던 10세대 설비 B17과 샤프가 광저우에서 가동 예정이었던 10세대 설비 이제 두 곳이 지금 공급 체계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국 신규 10세대 설비 두 곳은 뭐 2분기에도 생산 환경이 이제 불안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LCD 패널 가격 흐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면 LCD 패널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시장조사 기관의 이제 패널 가격 전망을 조금 참고해 보면 2분기는 상승 보합, 그리고 이제 3분기는 또 보합, 4분기는 이제 하락 전환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널 업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패널 가격 상승 수혜와 큰 상관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급 축소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렌데시비르가 우리가 지난번에 예상한 이제 결과 나오는 시기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고한성 연구원이. 예, 일단 렘데시비르는 3월 말 결과 나올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모더나라고 백신 개발하는 업체인데, 사람에서 첫 투여가 들어가면서 아마 백신 쪽에서는 가장 빠른 연구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제 뉴스가 크게 나왔던 게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연구 논문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하면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일단 FDA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약효가 컨펌된 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코로나 치료제 허가 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렘데시비르가 병용으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랑. 그래서 렘데시비르 병용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클로로퀸 단독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단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풍제약, 미시월드제약 이런 데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파는데 약간 테마성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원인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충류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이 기존적으로도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거다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임상 결과 몇 개만으로 이제 논문이 나오곤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전히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길리어드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력하고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렘데시비르 데이터 임상 발표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임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해외 쪽에서 나오는 뉴스도 이제 3월 말, 4월 초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한 1, 2주 내에는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MMA 미팅 마치겠습니다.